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좀비 유발 소행성이 충돌하여 사람들이 피해 굶주린 식인기로 변하자 세상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자신만의 안전한 쉼터를 가지고 있으며 좀비놈들을 박살낼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성우입니다. 몇 달 전 성우와 그의 친구들은 역대 가장 어려운 가상 서바이벌 게임인 소라를 플레이했습니다. 그 게임은 너무 빡세고 어려워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접을 정도였습니다. 성우의 파티는 다시는 접속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배신으로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게임을 플레이하고 방송하며 온갖 몬스터들을 상대하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진절머리가 난 그는 헤드기어를 벗고 모든 공개 방송을 삭제했습니다. 성우는 요리사로서의 삶에 집중했고 귀여운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장난삼아 현실에서 상태창을 외쳐보기로 했고 실제로 눈앞에 떠있는 파란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화면에는 그의 능력치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플레이했던 게임과 똑같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개인 포탈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성우는 사람 크기의 워프 게이트를 구현해냅니다.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발견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만약 게임이 현실이라면 종말을 시작했던 운석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인터넷에서 성우는 필사적으로 소행성 충돌에 관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는 게임 속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눈앞의 포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먼저 소행성 충돌을 확인했고 이제는 이 포탈 게이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망설이며 그는 과연 이 안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능력도, 여자도, 계획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지 숙고합니다. 결국 그는 몇 가지를 되돌아본 후 가장 가까이에 있던 국자를 집어듭니다. 그는 국자를 포탈 안으로 집어넣어 반대편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감을 잡으려 합니다. 흙을 좀 퍼낸 후 그는 반대편이 게임의 미궁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다행이지만 그는 이 포탈이 지구의 다른 장소로 자신을 순간이동시킬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가방을 싼 그는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포탈을 통과해 반대편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시야에는 도시적인 것이 전혀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자 그는 자신이 아무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갇혔다고 분석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여기에 갇히면 좆되는 겁니다. 유성펜을 꺼내 그는 나무 중 하나에 숫자 0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탐험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걷기 시작하지만 그 걸음은 그를 지치게 합니다. 숲은 끝이 없어 보이고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막 흥미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근처에서 한 생물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즉시 그 생물은 포식자처럼 달려들어 그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식인 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계곡 사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독특한 생물을 식별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곳이 실제로 지구의 영역과 분리된 곳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생물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그를 쳐다봅니다. 그게 말을 시작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주인공조차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사슴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피해 굶주린 원숭이나 멧돼지를 마주친다면 상황은 정말 끔찍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계곡 사슴은 소라 게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 영역이 서바이벌 라이프와 그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칼을 꺼내 들고 그는 앞으로 걸어가며 무엇이 튀어나와 그를 놀라게 할지에 대비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의 현실을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무에서 딴 신비로운 과일, 빛나는 태양 사과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하다가 실제로 한 입 베어 물고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시스템은 그의 체력이 회복되었음을 알리고 그의 몸은 노란빛으로 빛납니다. 그 효과는 실제로 그들이 게임에서 마시던 태양사과 주스와 동일했습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그는 이제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또한 고블린 똥 옆에서 보리를 봤는데 이는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우는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사기를 북돋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을 압니다. 포탈 게이트의 효과를 경험한 후 그는 포탈을 빠져나와 원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성우는 해결책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게임의 모든 영상을 검토하고 개인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하게도 그는 게임을 할 때마다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언젠가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소행성 낙하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파괴는 종말의 시작과 함께 32일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게임은 최악의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미치고 문제적인 것은 철사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현상은 지구상의 모든 금속 조각의 부식과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건물들은 먼지로 파괴되었고 그것은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좀비 때를 도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속이 사라지면서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철사병은 게임에서 결국 가라앉았지만 주된 문제는 그것이 말 그대로 1년 내내 지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철사병은 새로 얻은 특성 덕분에 개인 포탈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해결책을 가진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우는 그 질병이 포탈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며 그는 모아둔 모든 돈을 프리미엄급 장비를 사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콜 오브 듀티 좀비 아포칼립스 로비에 들어갈 참이었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를 구했습니다. 밤에 게시판을 확인하던 성우는 각성한 능력을 범죄와 향락을 위해 남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최종 임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물자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만약을 대비해 사냥용 활까지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앞서가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틀렸더라도 결국 모든 저축을 다시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심부름을 마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게에 폐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성우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무자 흰이 걱정스럽게 닫힌 가게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냥 리모델링 공사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대박이라도 터뜨려 돈을 많이 벌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성우는 할 일이 좀 있다고 말하며 재빨리 대화를 끝내려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그를 멈춰 세우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당황해서 자신의 부탁을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떠납니다. 성우는 그녀의 질문이 궁금했지만 쉽게 대답을 재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진지하게 임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녀는 무시하고 제대로 집중하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게임 스타일을 되돌아보며 포탈 열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나 기획자, 즉 각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딱히 강력한 전투원은 아니었고 대부분 그의 머리에 의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소라에서는 능력치를 얻는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레벨업 후에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과 탐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세계에서 활 실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본 경험이 없기에 그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이용해 독학합니다. 성우는 자세를 바로잡고 조준하여 쏩니다. 게임 속 그의 편린이 경험에 반영되어 마침내 화살을 놓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 명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너무 놀라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아픈 것을 보고 성우는 자신의 진짜 약점이 근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에 집중하여 신체적 지구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즉시 그는 두 가지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몬스터를 제대로 사냥할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 없이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본거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무기도 물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배송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황금 사과를 사냥했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행운에 열광했습니다.
몇 군데를 표시해두고 그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는 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그의 철저한 사전 준비는 그가 소라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성우는 고블린의 배설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단지 간단한 목표를 위해 그것을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고블린의 특징은 무리지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똥이 한 덩어리만 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 근처에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똥 감별사 프로맥스는 배설물을 살피고 그 고블린이 무리에서 쫓겨난 놈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우는 이 녀석이 자신의 황금 티켓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를 사냥해야 합니다. 밤이 되자 외톨이 고블린을 찾는 그의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근처에서 늑대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그가 계곡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고 그는 찾고 있던 바로 그 고블린을 발견합니다. 성우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 생물이 게임 속 괴물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블린은 최악의 몬스터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창과 독침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잔인하게 절단하고 고문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첫 번째 선택으로 원거리 무기인 활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보기에는 그 고블린은 늙고 상태가 엉망입니다. 무기도 없어서 성우는 즉시 활을 꺼내듭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활을 놓자 화살은 고블린의 팔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성우는 머리를 노렸지만 결과에 만족합니다. 이점을 활용하여 두 번째 화살을 쏘려 하지만 고블린이 돌을 너무 세게 던져 그의 무기가 손에서 튕겨나갑니다. 성우는 자신이 노련하고 경험 많은 고블린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 다 근접전을 위해 칼을 준비합니다. 성진우와 베르의 최종 대결이 시작. 젠장, 잠깐, 다른 이야기잖아. 성우는 칼을 들고 고블린의 옆구리를 베려고 합니다. 노련한 고블린은 피하고 그의 무릎을 아주 세게 후려칩니다. 성우는 고블린에게 태클을 걸어 바닥으로 끌고 가 등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는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성우는 칼을 들어 그 생물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자 그것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마침내 그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사냥에 성공했고 성우는 그 덕분에 이점을 획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그는 근처에서 곽함가루와 식물성 기름을 발견합니다. 게임에서는 이것들을 조합하면 연고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빨리 땅을 파야 했습니다. 이 고블린이 밖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무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성우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본 크리퍼라는 것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근처에서 붉은 송어 한 쌍을 발견합니다. 성우는 자신이 좆됐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떨립니다. 그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가장 소름 끼치는 올빼미 괴물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 앞서 우리는 성우가 플레이어였을 때의 게임 플레이로 돌아갑니다. 방송 중에 그는 게임에 대한 많은 자료와 통찰력을 모았습니다. 그의 시청자 중 일부는 그가 바로 핵심 정보를 파고들도록 돈을 후원했습니다. 성우는 그 핵심을 파고들어 지난번에 고블린과 코볼드를 상대했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본 크리퍼를 피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숲에는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두 생물이 서식합니다. 바로 늑대인간과 아울베어입니다. 아울베어는 영역 동물이므로 그들의 존재는 몬스터 생태계의 조화를 만듭니다. 방송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성우는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불상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그를 위해 기뻐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쿨하고 좀 이상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팅에 멍멍이라고 계속 치는 짖는 게 녀석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우는 왜 자신이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그가 눈앞에 있는 말 그대로 공포의 화신을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일까? 그의 삶을 끝내려는 생물. 성우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그 기억들이 그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어진 모든 순간을 이용해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아울베어가 지독하게 사납고 눈앞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신경을 더 거슬리게 하는 것은 그들이 붉은 송어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성우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며 그는 자신의 몸이 강성호의 비천한 육체일지라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김밥조 아임을 상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는 살아남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며 괴물에게 맞서라고 도전합니다. 그 생물은 그를 노려보며 공포스러운 첫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울베어는 특히 밤 사냥에 능하지만 주된 약점은 직사광선입니다. 게임에서 그 패턴을 외웠기 때문에 성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실행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짐승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성호는 훌륭하게 배기를 피하고 동시에 괴물을 겁주기 위한 어떤 종류의 빛효과를 만들 방법을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속도로 그는 그 생물의 거대한 팔 위로 달려 올라가 마침내 손전등을 꺼내 정면에서 눈을 멀게 합니다. 이 효과는 아울베어 같은 포식자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완전히 눈이 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알람이 울릴 때 침대에서 썩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어젯밤 이후로 몸이 족같이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절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괴물의 눈을 멀게 한 후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고블린을 마주친 직후에 아울베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딴 짓을 겪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 먹기 위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는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입을 맞추며 그 유산소 운동 후 다리가 박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황금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는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자 그 효과로 즉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이제 제대로 배를 채워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몸단장을 한 후 그는 다시 태무장 하인과 마주칩니다. 그녀는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그와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동행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밥 친구가 있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 앉았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그에게 상태창을 열어봤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를 보고 성호는 이것이 지난번에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만뒀던 주제임이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미경은 그에게 뉴스를 보여주며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일부 각성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성호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녀의 당당함에 약간 놀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사실 성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우선 그의 특성은 전략적이지 전투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대신 자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숙녀, 즉 그녀에게 자신의 패를 보여주게 되면 일이 정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경이 각성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때 그녀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까지 합니다. 성호는 그녀의 좋은 의도를 짐작하고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그녀를 격려하고 대화 직후 집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그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했고 이제 그는 보급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옥상으로 옮기고 중요한 것들만 2층에 두었습니다. 준비 작업 중에 그는 오늘의 임무에 필요한 방독면, 방호복 및 기타 장비와 같은 여러 아이템들을 선택했습니다. 다가올 임무를 위해 우리 주인공은 은신처로 사용할 적절한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본거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도끼가 필요했던 겁니다. 포탈을 통과하자 성호는 은신처를 찾는 첫 번째 단서를 마주합니다. 그는 늙은 고블린을 찾다가 우연히 고블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를 기억해내고 그는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 동굴을 찾아냅니다. 숨기에 꽤 편리한 장소이며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이곳에 어떤 종류의 몬스터가 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는 코볼트의 작은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이 녀석들은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축하할 만한 발견입니다. 성호는 애초에 어떤 저레벨 몬스터든 상대할 계획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코볼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야행성 생물입니다. 놈들은 지금 자고 있으니 우리 주인공의 계획은 안에서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나뭇가지를 잘라 장작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아둔 장작을 입구에 놓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그 위에 휘발유를 붓는 것입니다. 성호는 이제 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때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 식사거리와 바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는 부드럽게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도끼를 휘두르며 행동에 나섭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는 두 몬스터의 목을 베어 즉사시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쓰러진 이유는 아까의 졸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속적인 처치 덕분에 시스템은 그에게 레벨 상승과 4포인트를 보상으로 줍니다. 다음으로 성우는 장작에 라이터를 던집니다. 곧이어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락게임에서 저레벨 몬스터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취약했고 이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밖에서 방독면을 쓰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직접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이 방법은 뒷정리 과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잠자던 코볼트들은 미친 듯이 깨어나 살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성우는 의도적으로 이 전략을 선택해 그들의 몸을 약화시키고 탈출하는 중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목표는 그들이 약해진 틈을 타 한 번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최소 5마리는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성우는 단지 4마리만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평소의 7마리 무리와는 다릅니다. 코볼트 중 1마리를 노리며 성우는 그것을 도살하고 이제 3마리만 남았다고 선언합니다. 남은 3마리는 그에게 달려들어 할 수 있는 미약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도끼를 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기로 홈런을 치듯 놈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코볼트가 공격하려 하지만 전능한 죽음의 방기 스프레이가 바로 앞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성우는 친절하게도 목을 베어주었습니다. 마지막 1마리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두머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어 그들의 은신처를 잘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종말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피바다가 끝나고 성우는 지친 채 땅에 쓰러집니다. 비록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그의 체력 부족이 지금의 진짜 단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시스템 능력치는 게임과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탈진 상태의 디버프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벨업 후에 능력치 포인트가 오르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레벨업은 결국 그에게 상점 아이템을 해금해줄 것이니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편리한 것은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깨끗한 내부 환경을 원했던 만큼 그는 코볼트들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에 실망했습니다. 은신처를 확보하자 청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많은 고블린 똥을 치워야 해서 지쳐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많이 청소하는 것은 정말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쓰레기 속에서 사는 이 거지 같은 생물들을 욕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본거지가 생겼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쓰레기를 버려야 할 때마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이점이었지만 여전히 청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차원 간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쪽에서 파이프를 가져와 다른 쪽에서 작동시켰고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을 제쳐두고 이제 그 장소는 깨끗함으로 반짝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핏자국을 지우고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해야 물건을 보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는 모르타르와 샌드위치 패널 사용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지 같은 동굴의 한 가지 좋은 점은 발광석과 발화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게임 속 초보자용 돌이지만 이곳에 가득하니 좋은 일입니다. 이제 성우는 공사 후에 이곳을 제대로 채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그는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매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온몸이 쑤십니다. 팔을 확인하며 그는 자신이 견뎌낸 몇몇 상처에 스스로 놀랍니다. 다른 세계에서 수집한 아이템들이 테이블 옆에 놓여 있습니다. 성우는 이 기회에 연고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곽함 가루와 채소를 같은 비율로 넣고 좀 저어주면 바로 완성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를 위한 저급 연고. 우리 주인공의 요리 경력 덕분에 요리사는 이것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에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는 기초에 집중하여 능력치를 올리는 아이디어를 고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빌어먹을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비록 그게 진짜 웃기는 일이겠지만 성우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총과 같은 더 편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스토리라인과 별개로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질문은 그 배경 설정이 다가오는 종말에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활용하여 성우는 배경 스토리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 친구는 주문한 건축 자재를 가지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포탈 게이트를 열고 우리 주인공은 이 자루들을 하나씩 반대편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다른 물건들을 가지러 갔다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그가 포장 더미를 옮기려던 참에 갑자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그녀가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직설적으로 말해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단지 리모델링 작업으로 바쁘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우는 그렇다고 기억하며 다가올 탐험을 위해 이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가게로 갑니다. 여기서 그는 마치 한국판 모이스트 크리티컬처럼 보입니다. 그는 전부 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버즈컷 시그마의 시작인 셈이죠. 놀란 그녀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흥미를 끄는 것은 성우의 어깨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여자도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운동을 해왔다고 말하고 미경은 상태창이 게임 서바이벌 라이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성자들은 게임을 적어도 한 번 이상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성우는 바보인 척하며 모든 것에 동의하지만 그녀의 정보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갑자기 문신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 새로운 정보를 위해 왔다고 밝힙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 남자는 과거에 성우와 싸운 적이 있지만 노래 경연 대회에서만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광대가 그녀의 정보 출처라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금발머리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스트리밍을 삭제하고 정보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그 플레이어의 실제 위치를 알아내려 한다고 발표까지 해서 어색한 순간입니다. 성우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해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낙은 성우의 사용자명이었던 김밥조아를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이미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공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낙은 젊은 아가씨에게 과감하게 자기 팀에 합류하라고 강요합니다. 성우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상을 삭제한 유일한 이유는 단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양아치는 큰 소리만 치는 아는 척하는 놈입니다. 그는 심지어 스트리밍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두를 버렸다며 성우를 욕하는데 현재 자신이 쫓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자기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우는 커뮤니티의 반응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정말로 방향을 바꿔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일어나 이낙에게 맞서며 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망쳐놓았다며 그를 꾸짖습니다. 이낙은 우리 주인공 앞에서 터프가이 행세를 하려 하지만 성우는 살기 어린 눈으로 그 땅꼬마를 쏘아보며 다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지라고 명령합니다. 위협을 느낀 양아치는 아가씨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가게를 나갑니다. 미경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우리 주인공은 이 남자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광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의 번호를 물어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우리 주인공은 새로운 모습으로 모델처럼 보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사용자명에 집중하고 포럼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럼 전체가 그를 향한 욕설과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낙의 사용자명을 실제로 찾아낼 때까지 끝없는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 광대는 웹사이트에서 완전한 인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페이지 전체는 우리 주인공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정신, 육체, 영혼까지 진정한 안티이자 레딧 유저였습니다. 성우는 그것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컴퓨터를 끕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지 실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포탈을 명령하자 그의 뇌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이틀 동안 채광과 건설 작업을 하며 은신처를 다듬었습니다. 곡괭이가 그를 도왔고 그 다음에는 모르타르를 물에 개어 매일 고르게 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모르타르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이 순간 그는 외로운 달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성우는 이 불의와 잔인함의 수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떤 영웅도 아니고 인생에서 거창한 목적을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생존입니다. 그가 이기고 있는 한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겁에 질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본 크리퍼가 덜거덕거리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우는 이미 화가 나 있었고 마침내 주의를 집중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큰 폭발이 뒤따르며 모든 것을 화염에 휩싸이게 합니다. 다음번 우리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그는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때 본 크리퍼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가지는 그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폭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도 답이 있습니다. 본 크리퍼를 발견하자마자 성우는 그 빌어먹을 놈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여전히 그를 따라잡았고 의식을 잃고 죽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성우의 오른쪽에는 수많은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상태창을 부릅니다. 시스템 능력치는 그의 현재 상태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의 파괴 덕분에 그는 그것을 물리친 대가로 포인트를 얻습니다. 울리는 두통이 시작되어 성우의 감각을 짓누릅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는 포탈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생물로부터 나온 뼈 조각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제거하기 고통스러웠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지옥처럼 아팠습니다. 연고는 기적을 발휘하여 출혈을 먹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붕대를 더 감은 후 상태를 확인하다가 성우는 결과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그의 한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 우리 주인공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당면한 걱정은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어서 그는 상태창을 엽니다. 시스템은 그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애초에 그 빌어먹을 멍청이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곱씹습니다. 우선 숲은 정말로 광대해서 생물들이 갑자기 그렇게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각 능력치를 연마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게임에서 그런 능력치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능력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냥이나 탐험 경험을 통해 얻습니다. 능력치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를 강화하는 장비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소라는 빌어먹게도 게임으로서 형편없고 그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한 능력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조차 자신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몬스터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 하나를 위해 지옥 같은 짐승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몬스터를 물리친 후에는 스킬도 해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레벨 몬스터들은 특정 조건에 따라 스킬을 드롭했지만 모든 스킬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는 게임에서 방문했던 배경 스토리로 영상을 되돌려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런 장소를 방문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이론, 게임 이론일 뿐이죠. 이해했나요? 성우는 그 문제를 위해서 더 강한 몬스터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몇 시간을 과거 정보를 읽는데 보내며 배경 이야기가 일어났던 세 곳의 중요한 장소에 대해 알게 됩니다. 러시아 배, 홉고블린,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지리산 오크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놈이었지. 영상에 따르면 오크는 26일에 발견됐으니 일찍 찾으려면 25일에 출발해야 해. 다음 임무를 앞두고 주인공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늦은 시간에 미경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깨닫는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카페에 있다. 그녀는 더운 여름에 왜 긴 소매 셔츠를 입었는지 물으며 그의 상태를 살핀다. 상처를 숨겨야 했던 성우는 이 여자가 보기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성우가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우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얼마나 무서웠는지 토로한다. 성우는 그녀에게 지난 겨울 그 남자가 불법 개조 견인차로 문제를 일으키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 싸움을 걸었던 것을 상기시킨다.
간단히 말해 그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미경은 이전에 그 남자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지만 성호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간청한다. 성호는 그녀가 왜 자신을 불러냈는지 직접적으로 묻는다. 귀여운 아가씨는 그의 귓가에 자신이 사실 각성자라고 밝힌다. 성호는 그녀가 왜 그런 민감한 정보를 밝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장단을 맞추며 자신은 그런 행운이 없었다며 질투하는 척한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한 것에 미안해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만남을 마무리하며 그는 자리를 뜬다. 성호는 그 정보를 신뢰받은 것에 기뻐하며 그녀의 말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다고 인정한다. 떠나기 전 그는 이제부터 그 게임을 연구할 생각이라며 생존 게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작은 단서를 남긴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그녀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인정한다. 그는 상점들을 확인하고 결국 멋진 드론과 길 안내를 위한 렌터카까지 구매한다.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회복하려 바로 침대로 향한다. 다음 날이 밝았다. 새벽이 밝자마자 그는 오크 사냥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본거지에서 그는 발화석을 부수고 정제했다. 그것들은 정밀하게 다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충격에 불꽃이 튈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발광석에 눈을 돌렸다. 그것들을 채광하면 빛 때문에 눈이 멀지만 좋은 것이니 계속한다. 둘 다 갈아서 그는 가루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임무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다음으로 그는 설탕, 휘발유, 그리고 유기용제를 붓는다. 마지막 재료는 발화석을 굳히기 위한 경화제다. 그의 차원문이 유연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 없이 책상을 설치할 수 있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구매에 만족하며 모든 짐을 렌터카에 싣는다. 물건들을 챙긴 후 성호는 오크를 죽이기 위해 지리산으로 향한다. 그는 자정 전에 용살리 야영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남은 시간을 이미지 트레이닝과 장비 보관에 쓴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그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한다. 2시간 후 비는 더 거세지고 비로 인해 생긴 안개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렵다. 그는 이미 야영장 주변을 둘러봤기에 오크가 땅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전조 현상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큰 포효 소리에 생각이 끊긴다. 당황한 그는 소리가 들려온 뒤를 돌아본다. 그에게 다가오는 어둡고 그림자 같은 형체다. 성호는 그것이 오크이며 평범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붉은 오크 아종이라 스킬 드랍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강성호는 폭죽을 터뜨리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된다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 그가 오크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간단하다. 첫 번째 단계는 오크의 공격성을 이용해 어그로를 끄는 것이다. 오크가 폭죽의 불꽃에 정신이 팔려 도끼로 공격하기 시작할 때가 기회를 잡을 순간이다. 오크를 조준하고 즉시 포털을 열어 섬광탄을 잡고 터뜨린다. 강렬한 빛 때문에 오크가 시력을 회복하는데 약 20초가 걸릴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런 다음 상태 이상 효과로 이완된 오크의 근육을 파괴하여 움직임을 완전히 떨어뜨린다. 오크는 분노에 차소리치며 주인공을 짓뭉개기 위해 도끼로 공격한다. 하지만 재빨리 주인공은 도끼가 그를 덮치기 직전에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오크의 발을 찌른다. 오크의 발이 찔리는 순간 고통에 소리치며 무릎을 꿇는다. 오크와 주인공의 눈높이가 같아지면 미리 만들어둔 화염캔을 그 입에 밀어 넣을 것이다. 캔이 오크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폭발한다. 이내 주인공은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오크의 주먹이 주인공에게 날아와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그는 벌써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선다. 그는 상체에 불이 붙은 채 다가오는 오크를 보지만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다. 주인공은 곧 오크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그의 레벨이 3으로 올랐고 10포인트를 더 얻었으며 생존 의지 스킬을 획득했음을 알린다. 그는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며 일어나고 손목에서 빛이 나자 드랍템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손목을 보니 그가 얻은 드랍템은 감시의 손목시계다. 그는 빗속에서 드랍템을 찾는 것이 큰 번거로움이었을 것이기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는 죽은 오크 근처로 다가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한다. 그는 지리산 오크 사건이 보도 금지 조치하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한다.
미경이 말했던 각성자들은 그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 각성한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것이다. 그들 중 소수라도 오인학과 같은 놈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시스템과 법을 붕괴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죽은 오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쯤 본 크리퍼가 되어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할 것이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친다. 왜 자신이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각성자라 해도 포자에 감염되면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할 수 없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살아남을 소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포털을 연다. 이 세계는 질서 있는 종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주인공은 방금 죽인 오크를 묻기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는 곧 지쳐서 오크를 어떻게 안으로 끌고 갈지 고민한다. 그의 새로운 스킬, 생존 의지가 피로에 의해 발동되어 즉시 임무를 완수하게 만든다. 주인공은 곧 가능한 한 빨리 일할 수밖에 없어 재빨리 일을 끝내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스킬에 감사하며 오크를 무덤 속으로 던져 넣는다. 그 후 그는 포털을 열어 움직이는 차 안에 나타난다. 후유증 때문에 그의 몸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다음 날 그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보고 있는 날씨가 진짜인지 의아해한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미 방어선을 구축했어야 했다. 그는 붉은 오크의 자네가 모두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며 휴대폰을 본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른 아침에 배송된 물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자 안에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디언 전투 곤봉으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소포에서 몇 가지 물품이 빠져 있다. 그는 그가 주문한 일부 품목이 불법 소지품이라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쪽지를 집어든다. 그가 받은 무기들을 살펴보느라 바쁜 와중에 또 다른 배송 차량 소리를 듣고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크게 소리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주인공은 왜 배달원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다시 말하려다 문을 연다. 배달원이 아니었다. 미경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고 그와 상의할 것이 있다며 서 있다. 그녀는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함께 라볶이를 먹고 싶은지 묻는다. 이제 종말이 오기까지 24일밖에 남지 않았다. 주인공은 미경이 마침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분명히 긴장하고 있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녀가 음식을 차려주고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자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곧 식사를 마치고 그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이전에 소라를 알아보고 있다고 언급했기에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건 주인공이 그녀가 와서 상의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다. 그는 어쩌면 그녀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힘든 시기에는 좋은 동료가 필요하기에 그녀와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주인공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다. 그는 컴퓨터를 꺼냈다. 그는 심지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기에 자신이 각성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밝혔다. 그는 철의 역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6명 이상의 그룹으로 돌아다니면 좀비들의 쉬운 표적이 된다고 말한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하며 나머지 스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게임의 목표는 생존이다. 그가 더 설명하려 하자 그녀가 그를 막는다. 그녀는 오인하기 한 말과 김밥조아가 많은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그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추측해보라고 한다. 그녀의 추측은 모두에게 이유가 있고 상황이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다. 그것은 그들이 튕기는 여자를 납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이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를 화나게 한다. 그는 미경에게 돌아서서 종말이 오면 드러날 것, 즉 사람들의 본색에 대해 알려준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함께 파티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 주인공은 바로 대답을 내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먹을 진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튜토리얼 전에 레벨 10에 도달하고 상점을 여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를 만든다. 소라에는 리스폰되는 몬스터의 등급이 레벨에 따라 바뀌는 시스템이 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따라온다면 그녀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좀비가 되면 그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웃는다. 그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특성을 사용해 그의 식탁으로 순간 이동한다. 그녀는 전멸이라는 자신의 특성을 과시한다. 그가 그녀를 물려고 하면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그녀의 기술에 놀라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밝게 그녀는 그들이 좀비가 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잠시 후 그는 나무 근처에 서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생각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지 기둥을 땅에 박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주위에 철조망을 감아 고정했다. 그 후 그는 몇 군데의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고 그의 일은 끝났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걸로 적어도 손재주 포인트 1점은 얻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성우는 모르타르 작업을 완료하고 방어벽을 만든 후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짐을 옮기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잠시 후 그는 상자 옮기는 것을 마쳤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가늠하는 동안 갑자기 그는 한기를 느끼고 재채기를 한다. 그는 다른 세계가 추울 것이고 곧 이곳에 피신해야 할 것이므로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동굴 입구를 보고 커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거기에 문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그가 할 일 목록은 계속해서 길어진다. 그는 나중에 제작과 여러 물건을 사기 위해 목공소에 들른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철의 역병이 퍼지기 전 5시간 동안 털 장소들을 확인했다. 그가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전형형에게 붙잡힌다. 그는 체육관 관장이고 이혼했으며 어린 딸이 하나 있다. 주인공은 그의 표정을 읽는데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는 그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러자 주인공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얼마나 뻔하냐고 대답한다. 그는 세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속상해한다. 주인공은 그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형은 주인공이 그것을 믿는지 궁금해한다. 처음에는 형은 그의 친구가 부여받은 초능력을 사용해 공중부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주인공은 자신이 각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체육관 관장은 자신도 각성하지 않았다며 슬프게 한숨을 쉰다. 이제 그의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 방송국에 갈 것이다. 체육관 관장은 주인공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가리키고 주인공은 곧 모든 사람이 각성자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형은 화제를 기이한 사건, 바로 우이도 총격 사건으로 돌린다. 성우는 아침에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에게 뉴스를 보라고 했지만 게시물은 즉시 내려간다. 언론은 이제 통제되고 있다. 형은 후속 뉴스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총격범이 탈영병이었다고 말하며 뉴스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제 총격 사건 지역은 일반인에게 폐쇄되었다. 군과 경찰만이 방문할 수 있다. 갑자기 주인공은 일어나서 떠날 핑계를 대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오크 사건 직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고 동영상을 클릭한다. 주인공은 많은 사람이 전조 현상의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오크까지 처리했지만 총격전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깊이 생각하는 동안 그는 누군가 정부의 정보를 일찍 유출했고 첫 번째 전조 현상부터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공격 특성이 없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배후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 성우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그는 조사해봤고 3명의 베테랑 플레이어가 남았다.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제작자를 제외했다. 그들이 이 게임의 움직임을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게임 제작자들은 악당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악당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가 오크를 죽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새 얼굴을 스케치한다. 그는 그것이 서바이버 넘버원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맞다면 그는 이 정보를 혼자서 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 주인공은 의자에 기대어 서바이버 넘버원이 정말로 그가 알던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의 베테랑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일단 그들을 믿기로 결정한다. 그 외에 정보를 공유해도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그는 아직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 그는 문을 만들고 식료품 저장실도 준비되었다. 첫 번째 대피소가 완성되었다. 그는 2개의 물류 트레이를 설치하고 벽을 뚫기로 결정하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훨씬 적다. 지하실 방수 공사는 끝났고 그는 조금씩 작업해왔다.
그는 2단계에서 치료가 끝나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간다.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바로 드론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VR 장비를 착용하고 드론을 공중에 띄워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중간 지점에 있는 대피소를 보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드론을 통해 그는 북서쪽의 설원과 남쪽의 바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바다에는 괴물이 없고 먹잇감도 많아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덫을 설치하기로 한다. 그는 은신처 주변의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계곡을 조사했다. 갑자기 그가 아울베어를 묻었던 장소를 보았지만 시체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 덩치 큰 털뭉치가 먹어치웠나 하고 생각한다. 그 근처에 발자국이 많고 대부분 오크의 발자국이라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데 이 점이 더욱 의심스럽다. 계곡과 은신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보니 약 1.5km로 은신처가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블린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드론을 잃을 수 없기에 은신처로 회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꽤 괜찮은 지도를 그리고 숲에 어떤 종류의 동물이 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지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늪지대부터 시작해서 그는 농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갑자기 적외선 감지기가 울리고 그는 땅에 찍힌 발자국을 보며 고블린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생긴다. 그는 최근에 증가한 자신의 인지 능력치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아주 작은 소리조차 그에게는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얼마 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고블린 몇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게 완벽한 매복 각도가 만들어졌고 그는 활을 꺼내 고블린의 머리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고블린은 쓰러져 죽고 주인공은 다른 고블린들에게 발각되어 그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마치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재빨리 그들을 처리한다. 그는 그들 중 넷을 죽이고 남은 넷을 공격하러 간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포위되지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고블린들은 즉시 무릎을 꿇는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자 주인공은 칼을 꺼내 그들의 목을 베어버린다. 그는 고블린들의 기력 소진을 이용해 전투에서 이겼고 그 자신도 이게 통할 줄은 믿지 못했다. 이제 세상의 종말까지 남은 날은 21일이다. 땅을 파던 중 주인공은 피로를 느끼지만 갑자기 그의 특성이 발동되어 몸이 다시 활력으로 가득 찬다. 그는 결국 자신의 스킬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그는 고블린 시체들을 묻는 것을 끝내고 수집한 전리품 쪽으로 향한다. 그는 먼저 기력을 크게 회복시켜주는 곽하 열매를 챙긴다. 전리품 중에는 식물성 기름이 잔뜩 있었고 그는 근처에 수확할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고블린 대장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안에 살아있는 두꺼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 두꺼비는 파란색이었고 주인공은 왜 그들이 죽은 두꺼비 대신 살아있는 두꺼비를 가지고 다녔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두꺼비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곧 주인공은 그것이 고블린들이 사용하던 마비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즉시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꺼비를 키워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두꺼비가 아주 귀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독을 추출하여 몸에 주입하면 독 저항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비독이 있으면 사냥도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두꺼비에게 조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많이 먹이기로 다짐한다. 시스템이 그에게 두꺼비가 이제 그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현실에 추가된 숨겨진 기믹 같은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상황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 후 주인공은 탐색을 시작하고 차원문을 연다. 그 문을 통해 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마침내 재정비를 마친다. 그 후 그는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드론으로 탐색할 때 우연히 놓쳤던 샘을 발견한다. 그는 물을 보고 그것이 평범한 물이며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은신처 근처에서 수확지를 발견하고 놀라며 샘바로 뒤에서 곽하나무와 식물성 기름 봉우리를 발견한다. 주인공은 곽하 열매를 따고 적당한 양의 식물성 기름 봉우리를 수확했다. 그 후 그는 이곳으로 오는 길을 잊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나무에 표시를 남기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는 새 애완동물인 조도기에게 먹이를 준다. 그는 당분간 2층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는 조도기를 은신처에 둘 수 없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더 있었다. 가장 오래 걸린 일은 연고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미경 씨는 같은 각성자라 줄 수 없어서 형에게 주기로 결심한다.
형의 체육관에서 그는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주인공이 그에게 연고를 건네자 형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너무 많이 샀다며 상처에 좋다고 설명한다. 형은 농담으로 영업이라도 하냐고 묻고 주인공은 부인한다. 그래도 형은 연고와 소라 관련 정보를 보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고마워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총격 사건에 대해 알려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그때 성호는 체육관이 너무 조용한 것을 보고 그의 친구는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는 정보를 퍼뜨린 후 모두가 계획을 세우러 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곳에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인공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위험의 징조라고 경고하지만 형은 회원들을 버리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 의리가 있다. 그러자 형은 성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냥 얼버무린다. 갑자기 그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성호는 그 소리가 익숙하다고 느낀다. 그가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에 쓰러져 있는 미경 씨가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공격을 받았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이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즉시 건물 밖과 주변 지역 전체를 확인하러 간다. 한편 주인공은 미경 씨 곁에 남고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능력인 블링크를 사용하라고 재촉한다. 그는 또한 곧 호신용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지금부터 정말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일. 과거에 유명했던 밈이 있다. 5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반드시 쓸모없는 놈이다. 트롤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며 특히 소라에는 더 많다. 소라에는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패치가 있다. 개발자들은 신고에 답변은 하지만 트롤러를 잡지는 않는다. 소라에서 트롤러들은 일반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며 팀에 합류하지만 나중에는 파티를 몬스터로 가득한 지역으로 유인하여 팀 전체를 전멸시킨다. 그들은 초보자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나중에 그들을 죽이고 소지품을 훔친다. 트롤러들은 파티원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들은 이미 유명하지 않았던 게임을 단 1년 만에 망하게 만들었다. 성호의 팀이 남은 트롤러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저 수가 4명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주인공은 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다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요약한다. 각성자 커뮤니티들은 의도 총격 사건 이후 통합되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까지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말 중간에 멈춘다. 주인공이 사이트를 더 둘러보면서 그는 자신의 팀원이었던 대주3이 트롤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대주3의 영상 썸네일에 김밥좌에게 버스 탐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제 성호는 그 트롤러가 편집된 영상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놀랍게도 그는 대주3의 생각에 감탄하며 박수를 친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더 훈련하기로 결심하며 기지개를 켠다. 이후 13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인공은 온라인 생존 미튜브 채널에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사용법과 기술을 꾸준히 배웠다. 한편 그 기간 동안 그는 몬스터들이 은신처를 공격하는 것 등을 목격했다. 게다가 철사병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과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그 13일간의 훈련 후 성호는 마침내 주 무기를 선택하려 하는데 그것은 철사병이 와도 사용할 수 있고 대인 전투와 몬스터 제거에도 좋은 무기여야 한다. 그는 도구 가방을 들여다보고 인디언 전투곤봉, 나무 새총, 황토구슬 그리고 수제 돌도끼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의 조건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은 새총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황토구슬은 위력이 약해서 애매하다. 다음으로 그는 인디언 전투곤봉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는 일단 철사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좀비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둔기로 두개골 안에 사는 포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레벨 10에 도달한 후 사기로 결정한 첫 번째 무기가 둔기류 아이템인 흑단목 몽둥이였고 그래서 숙련도를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인디언 전투곤봉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좋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것으로 초능력 각성자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서바이벌 라이프에서 사람을 죽이면 50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살인자로 등록되면 근처 플레이어와 데스매치를 해야 하는 살인자 시스템이 플레이어 킬링의 남용을 막았다. 비록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점수를 위해 유저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인디언 전투 곤봉으로 허수아비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는 아이템과 스킬 파밍을 마칠 때까지 그런 종류의 플레이어들을 피하기로 결심한다. 열심히 훈련한 후 주인공은 가게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을 세우며 땀을 닦다가 근처에서 들려오는 늑대 소리에 말 중간에 멈춘다. 그는 은신처 근처에서 누가 다쳤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성우는 보통 크기보다 더 큰 늑대를 발견한다. 주인공은 그 위에 탈 수도 있을 정도다. 시스템은 그것의 이름이 회색 늑대라고 알려주지만 그가 자세히 관찰하자 그것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이것이 길 잃은 늑대인지 아니면 공격을 받고 은신처 근처로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주인공은 그것의 상처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어린 새끼 늑대가 그의 등을 친다. 성우는 죽은 늑대가 사실 이 새끼 늑대의 어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새끼는 어미를 지키기 위해 그와 어미 사이에 서 있다. 그는 힘으로 그 새끼 늑대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죽은 늑대를 빨리 묻어주기로 결심하고 삽을 잡는다.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면서 그는 만약 그 늑대가 몬스터였다면 본 크리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몬스터를 끌어들일 것이다. 얼마 후 구덩이가 다 파졌고 새끼 늑대는 어미 곁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주인공에게 어린 시절 자신이 키웠던 개 맹치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다음으로 그는 새끼 늑대를 잡고 어미는 여기서 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은신처문에 개구멍을 만들 계획이므로 원할 때마다 엄마를 보러 올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성우는 늑대에게 고기 한 점을 주며 자랄 때까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보답으로 놀라운 후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동의하는지 묻자 작은 늑대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기쁘게 대답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딩고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가 회색 늑대와의 교감에 성공했으며 이 회색 늑대 딩고가 그의 소유물이 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까지 남은 날은 19일이다. 성우는 딩고를 훈련시키느라 바쁘다. 그는 방금 가르친 행동을 반복하라고 지시한다. 주인공이 손을 외치자 딩고는 주인의 손에 발을 얻는다. 그러고 나서 늑대는 지시대로 달리고 앉고 엎드리고 조용히 있으며 주인공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그가 공중으로 큰 뼈 조각을 던지자 딩고는 도약하여 성공적으로 그것을 잡는다. 주인공은 녀석이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인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며 만족감을 느낀다. 그는 딩고의 뛰어난 냄새 추적 기술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딩고를 행운의 덩어리이자 축복으로 여긴다. 그는 사랑스러운 동료에게 뽀뽀하며 아껴주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성우가 전화를 받자 인터넷에서 공중부양을 검색해보라는 형의 메시지를 본다. 나중에 주인공은 첫 번째 초인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는데 그는 곧 좀비와 몬스터가 나타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기사는 랭킹 1위에 올랐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방송사가 시청률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믿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소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성자들은 댓글창에서 확연히 경계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는 약간의 정보가 공유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자신들이 아는 것이 널리 퍼지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인공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사람들이 충격과 초능력에 대해 집회를 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엮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신을 차린다. 비록 그는 두 번째 징조인 헛고블린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부가 결국 움직일 것이라고 암시하지만 성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딩고에게 오늘부터 탐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인공은 철저한 준비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있으며 딩고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나중에 그들은 포탈 세계로 들어가고 성우는 왜 딩고와 함께 차원 탐사를 선택했는지 생각한다. 그는 딩고에게 작은 주머니 냄새를 맡게 하고 그것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이런 종류의 탐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가올 헛고블린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함으로 딩고가 고블린의 냄새를 제대로 각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딩고는 덤불 속에서 살점을 찾고 짖으며 주인공은 단지 남아있는 냄새만으로 그것을 추적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두 번째 이유는 딩고가 실전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신호를 보내자 늑대는 즉시 앞으로 돌진한다. 엄청난 정확성으로 딩고는 풀바대 토끼를 사냥하고 주인공은 녀석을 칭찬한다. 탐사의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세계에서 사냥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성우는 딩고에게 다가가 먹잇감을 살피고 죽은 토끼의 강한 발톱과 큰 몸집을 확인한다. 그 후 주인공과 그의 작은 늑대는 계속해서 탐험한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딩고의 인지 능력이 스탯으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한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계곡으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그때 시스템 창이 나타나 딩고의 체력이 1 증가했음을 알린다. 자신의 김밥좌 시절 체력 스탯이 170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인공은 딩고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에 감탄한다. 갑자기 딩고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달려가 물을 건넨다. 그는 파트너에게 숲속에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딩고가 물을 마시는 동안 주인공은 근처에서 큰 풋고추를 발견하고 녀석이 저걸 먹었는지 궁금해한다. 시스템은 그것이 불페퍼라고 알려준다. 성우는 숲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며 딩고를 칭찬하고 나중에 간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불페퍼를 수확하기 위해 땅을 판다. 다음으로 그들은 마지막 사냥에 나선다. 두 사람은 시냇가 바위에 앉아 있다. 이번에는 딩고가 어떤 이상한 감각이나 존재도 감지하지 못한다. 마음속 깊이 주인공은 붉은 송어는 몬스터가 아니며 점수나 아이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어린 딩고가 귀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붉은 송어를 사냥한 후 주인공은 2단계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의 식당 전체가 철거된다. 철거 회사의 관리자는 주인공에게 수리 문제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연락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일해준 관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심호흡을 하며 그는 가게가 파괴된 것을 보고 약간 슬퍼하지만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성우는 세상의 종말 이후 좀비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를 약탈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므로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가 청소를 시작하자 형이 그의 뒤에 나타나 텅 빈 방을 살펴본다. 형은 자신도 최소한의 장비만 남겼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형이 왜 여기 있는지 소리내어 궁금해하자 형은 주인공이 전날 말도 없이 떠난 것에 화를 내며 성우의 이마에 꿀밤을 먹인다. 이제 형은 그저 성우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한편 딩고는 차가운 눈으로 형을 쳐다본다. 형은 성우가 원래 개를 키웠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 개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새 애완동물이라고 덧붙이고 형은 늑대가 사랑스럽다고 말한다. 그러자 성우가 다시 왜 여기 있는지 묻고 형은 단지 그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반복한다. 주인공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형은 방문한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준다. 그는 걱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경 씨를 공격한 배우를 찾았다고 밝힌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까지 남은 날은 단 17일이다. 형과 마주 앉아 성우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김철준이 조직한 파티가 사실 미경 씨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형은 또한 주인공이 싫어하는 견인차도 그들의 파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그들 앞에 산을 가리키며 산기슭 근처 지역이 재개발이 중단된 곳인지 물으며 그들의 은신처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주인공은 형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형은 단서들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한진성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형이 그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말한다. 한진성은 전에 철준의 그룹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들의 멤버들은 모두 불쾌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진은 성격 차이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어요. 미경 씨에게 일어난 일 이후로 모든 여성 멤버들이 파티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탈퇴에 대해 묻자 그 여자들은 다른 각성자 파티에서 제안을 받았다고만 말했대요. 형이 성우의 의견을 묻자 주인공은 미경 씨와 달리 다른 여성 멤버들은 속아서 가입했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형은 갑자기 자신을 포함해 파티원이 이제 4명으로 줄었다고 밝힙니다. 며칠 전만 해도 멤버가 20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주인공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파티의 각성자가 단 2명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우는 떠나기로 결정한 멤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챙긴 것뿐이라고요. 이보다 더 형은 어린 지은이 걱정이라며 전처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자신들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것을 형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은 만약 정말로 종말이 오고 사람들이 형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은 그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형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법이 없는 재난 속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시기에는 악이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형은 성우답지 않다며 왜 그런 질문을 꺼내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때 누군가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는 주인공의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형은 길 잃은 아이의 소리인가 싶지만 성우는 지도를 확인하고 형에게 잠시 딩고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경 씨가 나쁜 놈들에게 둘러싸여 조난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행동대장 견인차 이낙은 미경 씨에게 왜 소란을 피우냐고 조롱하며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미경 씨는 옥상 난간에 서서 이미 거절했는데도 계속 쫓아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왜 이러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이낙은 재고하라고 하지만 김철과 마종인이 나서서 자기들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며 여긴 재개발 구역이라 아무도 미경 씨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김철은 그녀에게 힘 빼지 말라며 자기들 모두 특성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골목에 숨어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을 셀 때 그는 김철에게 새총을 쏘고 셋의 김철은 맞습니다. 모든 무리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알아내려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헬멧을 쓴 주인공이 나타나 이낙을 공격하러 나서며 자신의 정체를 밝힐지 말지 고민합니다. 인디언어 클럽을 사용해 성우는 이낙을 세게 내리치고는 곧바로 다른 멤버에게 향합니다. 이 사람은 검은 기운을 뿜어내 주인공은 그가 시야 차단 특성을 가졌다고 의심하지만 성우는 어쨌든 그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주인공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미경 씨를 보자 그녀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돌아보자 김철이 방망이를 들고 덤벼들고 방망이는 그의 헬멧을 치고 손상시킵니다. 성우는 그 공격 뒤에 숨겨진 파괴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김철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만 주인공은 김철의 공격 특성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김철은 주인공을 불구로 만들겠다고 맹세하고 그의 무리들은 비각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이낙은 전기를 두르며 주인공에게 돌진하고 다가가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성우는 상대가 모든 기술을 과시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차원의 문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낙이 막 공격하려는 순간 딩고가 나타나 이낙의 팔을 뭅니다. 형이 골목에서 나와 대낮에 이게 정말 적절한 행동이냐고 물으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는 골치 아픈 일을 원치 않으면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무리들은 일단 모두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형은 그들이 약해 보이는데도 여전히 거만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미경 씨가 내려와 즉시 주인공의 머리를 잡고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의 헬멧에 금이 갔다고 말하고 형은 주인공에게 어필하고 합니다. 두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성우의 생각은 게임 시절의 옛 동료들에게로 향합니다. 미경 씨가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하자 주인공은 고개를 돌리며 괜찮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미경 씨를 파티에 영입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형은 미경 씨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기쁘게 동의합니다. 주인공은 할 일이 좀 있다며 떠나고 형과 미경 씨는 그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지 궁금해하며 남겨집니다. 집에 돌아온 후 주인공은 감정을 다스리고 준비의 2단계를 계획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어쩔 수 없었으며 형과 미경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차원의 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인공은 빠르게 레벨업하고 기술 습득과 파밍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템 빨로 찍어 눌러라는 말이 산적대와 싸운 후에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계획대로 종말을 준비하면 3레벨 이상의 격차가 생겨 자신 근처에서 리스폰되는 몬스터들이 더 강해지고 두 동료와 팀을 이루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은신처에 화목난로 설치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일합니다. 이것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딩고도 난로를 즐기며 그 옆에서 곤히 잠을 잡니다. 이제 주인공은 물건들이 도착하면 몇 가지만 더 설치하면 되고 그의 초기 은신처 설정은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밤을 새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종말이 오기까지 16일이 남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이전에 관측된 소행성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HSA는 윤잡이가 태양계의 중간 지점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SA는 그 궤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운석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쪼개졌습니다. 이에 대해 운석 관측 부서장인 토마스 챈들러는 윤잡이 알파와 베타 두 파편이 지구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고 대중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성우는 종말 5일 전인 D-5에 윤잡이 베타가 가장 먼저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다 위 러시아 선박 근처에 떨어졌고 그로 인한 쓰나미가 배를 감천항으로 휩쓸어와 그것이 한국의 좀비가 처음 나타난 계기였습니다.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여의도 총격 사건에 대해 보도합니다. 장원태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저를 떠나지 않자 야당 지도자들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각성자와 임박한 재앙에 대한 소문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으며 주인공은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는 언론이 마침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각성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다음으로 그는 노트북으로 커뮤니티의 반응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주인공이 댓글창을 스크롤하며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 강한 의견을 공유한 것을 봅니다. 우연히 그는 내 꿈의 댓글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계속 활동해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내 꿈은 초보자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한 플레이어였고 성우의 그룹도 그와 몇 번 함께 플레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꿈의 야망은 벙커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공에게 포탈이 없었다면 그는 합류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베테랑 친구들이 내 꿈에 합류하지 않는 한 어떤 계약도 맺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내 꿈의 댓글을 북마크합니다. 노트북을 닫은 후 주인공은 두 번째 은신처를 지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날 성우는 은신처 앞에 서서 이틀 연속 밤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쳤지만 완성된 외관을 보니 힘이 솟습니다. 이제 태양광 판넬로 생성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낼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기를 그의 전자기기와 호환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배선 단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주인공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자 작동합니다. 그는 기쁨에 팔을 들어 올리며 이제 이 세계에서 생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선언합니다. 오랜만에 그는 도파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그는 발광석과 발화석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더 파고 들어간 끝에 그는 에머리스라고 불리는 흑요석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쓸모없지만 그는 여전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중에 LED 조명을 설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그는 지하실의 식량을 정리해야 합니다. 갑자기 딩고가 내는 큰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밖으로 달려나가자 성우는 딩고가 갈기 늑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가 소라에서 봤던 몬스터 유형입니다. 그는 보통 고지대에 사는 이 생물들이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딩고의 분노를 보며 주인공은 이들이 딩고의 어미를 죽인 늑대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그는 딩고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당장 모든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무기를 가지러 움직이면 등을 노출해 공격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우두머리 늑대를 떠나게 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머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늑대들의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고 우두머리가 먼저 행동할 때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협공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그는 또한 이 늑대들이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다행히 성우는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두머리에게 그것을 뿌릴 수 있다면 그는 은신처에서 놈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공격받을 위험을 고려하자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놈의 주의를 끌고 스프레이로 공격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은신처를 지키기로 결심한 주인공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는 즉시 우두머리에게 칼을 던지지만 놈은 피합니다. 그러자 우두머리는 주인공에게 뛰어들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성우는 포탈을 열고 그 기회를 틈타 동물에게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우두머리는 평정심을 잃고 그러자 주인공은 놈의 눈에 칼을 박아 넣습니다. 그것으로 늑대 무리는 후퇴합니다. 주인공은 간신히 죽음을 피하고 주저앉습니다. 딩고가 그를 돌보러 다가오고 성우는 고마움에 딩고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는 딩고에게 미래의 어미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종말이 오기까지 단 15일이 남았습니다.